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 1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 세포의 구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세포막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세포막의 기능, 주요된 기능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세포 내 소기관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세포 간 소통을 돕는 것, 이게 가장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역할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이 세포막의 어떤 구조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 두 층으로 되어져 있죠. 그게 인산기, 물과 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핀처럼 나와 있는 거가 지방, 지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면에는 보면 이제 공동 운반체라든지 뭐 수용기, 펌프, 그다음에 그 채널, 그다음에 또 기타 운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가운데에 보면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지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효소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들 이제 그 두 인지질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이 세포막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이 표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물질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크게 그 구형 단백질과 운반 단백질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구형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뷸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들은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그 안티바디, 안티젠 반응, 그리고 약물 수용체 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몸에 이제 뭐 아프다, 뭐 박테리아 감염이 되었다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 할 때 뭐 항바이러스제나 그 항박테리아 약물들을 쓸 거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항생제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죽여야 되니까 이 약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이 약물들이 이 그 인지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박테리아를 이제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때 약이 그냥 단순히 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약들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수용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이 수용기 A라는 수용기가 있고 A라는 수용기가 있고 A라는 물질에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우리 인체 내의 물질 대신에 얘하고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생긴 뭐 A-라고 하는 약이 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얘의 역할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신경전달 물질도 이제 같은 원리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든지, 호르몬과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수용체의 이 구형 단백질과 이제 결합을 해서 세포 안쪽으로 침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운반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포막을 이제 통과를 합니다. 이게 채널도 이렇게 통과가 되어 있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보면 그 이제 그 수용성 물질들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잘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운반 단백질에는 운반체 캐리어라고 하는 것과 채널이 로 구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운반체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과 같이 이제 분자가 조금 비교적 큰 거, 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온은 그 이온 통로, 이온 채널을 통해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물이 주로 이제 통과하는 물의 통로를 우리가 이제 포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런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대부분 단백질과 지질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질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 아까 인산기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포스포리피드라든지 글리코리피드, 그러니까 당지질입니다. 여기는 인지질이고요. 얘는 당지질이고, 그다음에 스테롤과 같은 물질들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그림은 그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던 교재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게 처음 배우는 양리학이라는 교과목에서 이전에 이제 쓸 때 갖고 왔던 건데 조금 보다 평면적이긴 하지만 좀 단순하기도 해서 이런 어떤 효소나 이온 통로, 음반 단백질과 같은 것들을 조금 보다 잘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가지고 요 그림도 이제 참고를 하라고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이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물질이동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패시브 트랜스포트, 즉 그 수동 운반과 액티브 트랜스포트, 능동 운반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그 생명 유지 활동을 위해서는 세포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포 안팎의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거나 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뭐 디퓨저 같은 거 쓰잖아요. 그 방에 이제 향기가 나라고. 그러면 처음에 그런 뚜껑들을 딱 열었을 때 가까이에 있을 때는 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다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 향이 연해지지만 결국에는 그 방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디퓨저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방 안에.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농도의 차이가 있을 때 이 수동 운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이렇게 평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것들, 이렇게 이동이 지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 교환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평형 상태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평형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은, 그 물질 이동이 없게 되죠. 근데 물질 이동 자체가, 물질 교환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유지가 어렵다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물질 교환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에너지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물질 교환을 하는 것, 물질 이동을 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능동 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와 액티브를 구분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화학적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가 이 위에서 공을 떼구르르 이제 굴려내릴 때는 그 공을 처음에 잡고 놓는 힘만 필요하고, 얘 자체가 이동을 할 때에는 그 외부에서 다른 힘을 이제 줘야 되는 건 없죠. 근데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것을 그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 무게에 대비해서, 경사에 대비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힘이 필요하고요. 이때 이제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운반은 그 농도차를 거슬러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다시 정리를 하는데, 예, 다시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면서 생명 유지를 한다. 이제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이고,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운반을 할 때 우리는 능동 운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라는 것은 그 수동 운반 의 한 종류로 이제 구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심플, 말 그대로 단순하게 확산하는 거였고요. 퍼실리테이트라고 하는 건 촉진시키는 거, 뭔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확산을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디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자들이 에너지 변화 없이 농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아무런 어떤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방귀를 꼈어요. 근데 방귀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나요? 힘을 써야 되는 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합니까? 냄새가 이렇게 쓱쓱쓱 퍼져나가죠. 물론, 선풍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이제 이게 냄새가 이제 퍼지기는 하겠으나, 그냥 가만히 두어도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체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에너지를 두지 않아도 세포막을 통해서 이 물질들이 직접 이동을 해서 안팎의 어떤 농도를 맞추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물질 대표적인 거가 산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동을 하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과 같이 이렇게 뭐 지방에 이렇게 녹는 거가 조금 힘들다거나, 내지는 좀 분자 사이즈가 커서 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는 건데, 남의 도움은 받지만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봤습니다. 운반체나 통로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확산이 되는 것, 디퓨전 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특징을 조금 비교해 보면,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단순 확산에 비해서 이동 속도가 빨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학교에 있는 성취관 간호학과 강의실 있는 성취관에서 본관까지 위덕관이죠. 위덕관까지 이동을 할 때 걸어서 그냥 본인 스스로 그 이제 걸어서 가는 경우하고 버스를 타는 경우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얘가 더 빠르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성 있습니다. 한 종류의 운반체는 특정 물질만을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뭐 혈당을 조절을 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몸에서 이제 작용을 하려면 인슐린이 활동할 수 있는 리셉터하고 결합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결합을 하는 그 것들이 모든 리셉터하고 인슐린이 다 결합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슐린하고 짝이 맞는 눈 맞은 사람하고만 결합을 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한 개의 리셉터가 조금 생긴 모양이 비슷한 뭐 쌍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뭐 자매라고 얘기를 할까요? 남매? 형제? 이런 식의 조금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질들은 한 개의 운반체로도 이제 비슷한 구조물을 가진 물질들을 같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포도당이나 갈락토즈와 같은 이런 물질들, 단당류 요렇게 생긴 모양들, 요런 것들은 이제 생긴 그 어떤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경쟁을 통해서 그 운반체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선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약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실제로 내 몸에 약작용을 내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약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약물이 우리 몸에 투입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이 약이 그 타겟으로 하는 어떤 리셉터가 있고 어떤 목적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운반체를 뺏는 거죠. 다른 내 몸에 있던 거가 먼저 결합을 하기 전에 약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 약의 효과를 내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약물을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포막 그 내외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촉진 확산의 속도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지만 이 운반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포항 시내의 버스 사람들이 뭐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무한정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많이 사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을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속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차게 되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단순 확산의 그 이동 속도와 촉진 확산의 이동 속도 비교해 보면은 농도하고 이렇게 속도 이렇게 차이 보이시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촉진 확산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굉장히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운반체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포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세츄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단순 확산, 심플 디퓨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채널 또는 운반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요게 바로 facilitated diffusion에서 촉진 확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밖에 있는 거를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것들 거라고 볼 때 요 세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확산하는 방법이 이제 삼투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 삼투,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것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이제 물이 확산되는 정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그 물이 이게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을 할 때에는 물 안에 녹아 있는 다른 물질들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용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질 이동은 없이 용액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한번 보셨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반투막을 하나 이렇게 두고서 한쪽에는 뭔가 섞여 있는 거, 한쪽에는 물만 있는 거 이렇게 딱 두고 나서 시간 이제 기다려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물이. 왜 그럴까 보면 이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통과를 시키지만 그 이외의 용질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사이에서 그 농도차는 분명히 있어요. 섞여 있는 게 농도가 높을까 아니면 물만 있는 게 농도가 높을까요? 섞여 있는 게 당연히 농도가 높겠죠. 그러면 얘들은 그 농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만약에 얘도 같이 통과를 할 수 있다면 그 다 뒤섞이겠죠. 다 뒤섞이겠지만 얘는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얘의 농도가 진해요. 얘는 연해요. 그러면 농도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진한 걸 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세포막이 반투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에 농도가 높고 바깥쪽에 농도가 낮다면 어디로? 물이 밖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바깥쪽이 훨씬 농도가 진하다고 하면 이쪽이 진한 거고 이쪽이 연한 거니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뭔가 이동을 하는 거죠. 뭐가? 물이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 막에 걸리는 압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게 이제 뭐 그 삼투압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조직에서 이제 만약에 세포에 있던 것들이 그 바깥쪽으로 이제 빠진다거나 안으로 빠진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셀이 퉁퉁 붓는다거나 또는 세포 외액이 좀 많아진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면 아이소토닉, 하이포토닉, 하이퍼토닉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삼투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인데요. 여기서 아이소토닉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하이포는 적은 거고 하이퍼는 많은 거죠.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항상 세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들의 농도가 이 세포 내에 있는 농도하고 같다면 아이소토닉이에요. 이게 보면 보통 우리 몸에서는 인체에서는 300ml 오스몰 정도가 되고요. 0.9% NaC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생리 식염수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노말 셀린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저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세포에 비해서 세포 내의 농도에 비해서 바깥쪽이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얘가 농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얘가 퉁퉁퉁퉁 붓는 거예요. 스웰링이라고 하는 거가 생기죠. 그다음에 이 세포에 비해서 바깥쪽의 농도가 훨씬 더 진해요. 그러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얘가 쪼글쪼글해지죠. 하이퍼토닉일 때에는 이렇게 셀이 쪼글쪼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거. 바닷가 사람들은 김장 같은 거 할 때 김치 담을 때요. 그 뭐 바닷물을 떠다가 이제 배추를 절인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김장할 때 보면 어른들이 이제 소금을 이제 가득 사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이제 배추에 이렇게 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일단 만들어요.
그다음에 배추 그 줄기 부분, 이파리 말고 줄기 부분에다가 소금을 또 이렇게 일부 더 쳐요. 그래서 이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담아둡니다. 담아두면 얘들이 처음에는 이만큼 쌓여있던 것들이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쑥 내려가죠. 숨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 소금물이라고 하는 고농도의 하이퍼토닉 상태의 물에다가 배추라고 하는 셀을 넣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바깥쪽이 이 배추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으니까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숨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릴 때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이제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조금 시원해지긴 했지만 뭐 그치자마자 제가 퇴근할 때 보니까 뭐 29도 이렇더라고요. 근데 뭐 한여름만큼 덥진 않지만 그래도 덥긴 덥습니다. 이때 이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을 때 맹물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온 음료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물만 마시게 되면 이 갑작스럽게 이제 세포 안에는 뭐 땀을 많이 흘리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분이 뭐 세포가 있고 물을 갑자기 막 마시게 되면 바깥쪽에는 어떻게 해요? 맹물이니까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농도가 낮은 거 셀 안에는 농도가 높아. 그러면 물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이 퉁퉁퉁퉁 붓는 거예요. 부종이 생기는 거죠. 뇌에서 부종이 생기면 뇌부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이제 그 뇌세포가 이제 붙게 되면 이렇게 뇌압이 막 올라가잖아요. 스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이제 그 부피가 커지게 되면 압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급기야는 뇌 손상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고농도의 주사액을 혈관을 통해서 주게 되면 이게 세포 바깥쪽에 있는 액체의 농도를 높이면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빼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뇌부종을 감소시킵니다. 그때 사용하는 약이 만니톨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이 만니톨의 농도가 이만큼입니다. 정상 농도가 300ml 오스몰이라고 했는데 그거의 한 2배 내지 4배 정도까지 농도가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능동운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능동운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이 능동운반의 가장 대표적인 예, 이렇게 설명할 때 딱 요거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요. 소듐, 포타슘, 펌프입니다. 이때 이제 그 이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 것은 ATP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뒤에 ACE라는 말을 ATPH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쓰기도 해요. ATP라고 하는 것은 그 3 아데노 인산기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데 요 이동 과정을 조금 보면 이게 이제 ATP 펌프예요. 여기에서 이제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에 나트륨 3개가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그 결합을 하고 나면 이 ATP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분해를 해요.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어요. 아데노, 인산기, 아데노하고 인산하고가 결합을 하는데, 인산이 3개가 이제 결합을 하는 건데, 얘가 분해가 되면서 이 인산이 2개만 되고 하나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 입이 이렇게 안쪽에서 벌어져 있던 거를 땡글 돌려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바깥쪽으로 입을 벌려줘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이제 입이 벌어지고 나면 세포 외액 쪽으로 세포 바깥쪽으로 이 소듐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입이 벌어져 있던 거에서 얘를 분리시키고 나면 이제 포타슘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물어 들어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또 뭐 하겠습니까? 에너지를 또 쓰겠죠. 방향을 다시 또 바꿉니다. 하면서 얘를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사이클 펌프 한번 이렇게 딱 돌고 나면 어떻게 되냐? 소듐 3개가 안에 있던 소듐 3개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밖에 있던 포타슘 2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포를 보면 이 소디움, 포타슘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깥쪽에는 이 소디움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안쪽에는 포타슘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2차 능동 운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는 1차 능동 운반이었잖아요. 그러면 능동 운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인가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분류를 하는구나. 1차에서 이렇게 능동 운반을 할 때 에너지는 누구를 위해서 쓰인 거죠? 소듐과 포타슘 자신들이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직접 이용이 되는 거죠. 근데 2차 능동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N번에 보시면 이 파란색, 초록색 공이 바깥쪽하고 안쪽에서 봤을 때 어때요? 분포가? 바깥쪽이 더 많고 안쪽이 좀 적어요. 하면 이 초록색 공은 안으로 들어오겠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어느 정도 이동을 하다 보면 바깥쪽과 안쪽이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빨간색 공이라고 하는 거는 초록색 공이 이동을 할 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초록색 공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 들어올 수 없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초록색 공이 다시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농도를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요. 즉 초록색 공 본인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빨간 공이 이동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차 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초록색 공의 방향과 빨간색 공의 방향이 같죠. 같은 방향이어서 코-트랜스포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동 운반. 그다음에 지금 화살표만 보면 초록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다르잖아요. 즉 초록색 공이 농도 차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평형 상태가 되면 얘가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공을 밖으로 빼내주기 위해서 얘들이 평형 상태가 되고 나면 다시 농도 차를 유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초록색 공은 고에서 저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초록색 공이 고에서 저로 움직입니다. 이때는 모두 다 수동 운반이에요. 근데 이 R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능동 운반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초록색 공이 능동 운반을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얘를 위한 거죠. 그래서 2차 능동 운반이 됩니다. 5번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소듐이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 옵니다. 그죠? 이때 같이 이동을 하는 거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공동 운반을 하는 거죠. 누구와? 소듐과.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공동 운반을 합니다. 농도 경사는 소듐의 농도 경사는 바깥쪽이 높고 아래쪽이 낮으니까 고에서 저로 이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방향 운반 한번 보세요. 세포 바깥쪽에 있던 소듐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 안에 있던 칼슘을 바깥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다음에 소듐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프로톤, 이게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을 바깥쪽으로 보내줍니다. 자기와 나트륨과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역방향 운반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듐 포타슘 펌프를 이용해서 이 그 소듐을 이동시키는 거는 소듐을 이동시키기 위한 그 원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칼슘, 그다음에 프로톤, 칼슘 이온과 프로톤 등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해서 이때에는 그냥 2차 능동 운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세포막 운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수동 운반과 능동 운반으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동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 있었고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산소나 뭐 지방산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와 같이 지방층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은 단순 확산을 통해서 물질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분자가 크거나 지방이 잘 녹지 않는 것은 운반체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이온 채널이나 또는 물은 또는 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촉진 확산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 두 개 차이점 봤었어야 되죠. 촉진 확산의 특성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능동 운반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더라. 근데 1차 능동 운반 펌프 뭐 있었죠? 소듐, 포타슘 펌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고 2차 능동 운반의 경우에는 그 트랜스포트가 있었고 카운터 트랜스포트가 있었죠. 이 두 개는 누구를 위해서 이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나 봐요. 갑자기 방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다음에 거대 분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니까 요게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에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이게 영상을 찍는 건데 첫 번째 할 때는 50분 딱 맞춰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말들을 다 줄였더니 시간이 별로 이렇게 많이 안 갔어요. 잠깐만요. 제가 불을 좀 켜고 오겠습니다. 멈추는 게 없네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먹은 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계속 얼굴을 간지럽힙니다. 거대 분자의 이동에서 이거 앞에서 봤었던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보다도 더 큰 것들은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하지? 이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포 내 섭취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엔도사이토시스 안으로 집어넣는 거고, 엑소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뱉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섭취하는 거,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포막의 운반체를 이용을 해서도 이동하기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소포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포막하고 거의 같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포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세포 내 섭취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포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간호 용어에서 이게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게 셀 이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혈구나 대식세포나 뭐 세포 파편과 같은 것들, 세균 같은 것들을 이동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포음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피노사이토시스라고 되어 있죠. 셀 드링킹,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이제 그 위에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삼키기가 쉽겠죠, 그죠? 그림에서도 보면 이 그 파고사이토시스하고 피노사이토시스하고 이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그 파고사이토시스를 보면 세포막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 여기 이게 세포막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 미생물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수용체하고 딱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딱 싸버려요. 싸면서 얘를 안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섭취를 한 거죠. 이팅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 그 탐식 소체라고 하는 것에 것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용해 소체라고 하는 거가 있죠. 용해 소체 아까 라이소좀 그 첫 번째 동영상 자료에서 보면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세포 내 소화기관이라고 해서 소화를 시키는 어떤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소화 요소를 분비를 하면서 이 앞에 있던 탐식 소체하고 이제 이렇게 막을 이렇게 합치는 거죠. 융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융합을 시켜가지고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 안에 잡아먹었던 것들을 전부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잔류소체라고 하는 거가 남아요. 근데 세포 내 섭취 중에서 포음작용,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건 드링킹이었잖아요. 이런 뭐 세균이나 뭐 세포 파편이라든지 그 대식 백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얘는 이제 이렇게 잡아먹으면 이 음소체, 작은 거죠, 그죠? 음소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용해소체와 결합을 하면서 이 두 개가 다시 또 막 융합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나면 얘들은 이제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지방산과 같은 물질로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포 외 유출 빼내는 거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포 소기관 중에서 골지체라고 하는 것은 분비세포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과립세포체나 무과립세포체에서 뭐 단백질 또는 지질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합성해서 이제 분비를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골지체에서 받아가지고 이따가 그 소포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얘들을 바깥쪽으로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랜드라고 하는 이런 그 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뭔가 물질을 많이 분비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세포 유출 과정에, 세포 외 유출 과정에, 배출 과정에 의해서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전위 있어요. 요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세포 안에는 야가 많다 했었죠. 이 정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제가요 이 펜 색깔을 바꾸는 거를 잘 못하겠어요. 몇 년을 썼는데 아직도 기능을 잘 몰라요. 참 답답하죠. 그 다음에 안에는 소듐이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있고 얘는 보면 바깥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온만 있을까요? 이 아들 지금 포타슘, 소듐은 다 양이온이잖아요. 이 세포 자체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야들은 크게 봤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과 바깥쪽에는 이온들이 분포가 되어 있겠죠. 당연히 비율 맞춰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조금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 세포에서 그 야만 있어요. 야만 있고 나머지 뭐 이제 음이온이 이렇게 뭐 동의 비율로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밖에는 야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계속 얘가 계속 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안에 3개 밖에 3개 맞춰 놓으면 이 A라고 하는 것도 지 짝지를 따라 같이 나가면 좋을 텐데 이 음이온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짝지만 보내고 지 혼자 외롭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짝지 가지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포타슘을 잡아당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당길 때 잡아당겨 가지고 이 포타슘이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하고, 그죠? 이 균형을 이루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얘가 그 균형이 맞춰지는 그 힘이 걸리는 그 시점에 걸리는 압력이 마이너스 90mV라고 합니다.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또 이제 포타슘은 저 갖다 버리고 얘만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얘만 이렇게 있을 때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오려고 해요. 근데 야의 입장에선 얘가 자꾸 들어오는 게 별로 안 좋아.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을 얘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는 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힘을 내게 됩니다. 그때의 힘이 이제 두 개의 이렇게 힘이 밸런스가 맞춰질 때 걸리는 압이 얼마냐? 이만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야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다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둘 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야만 단독으로 봤을 때 60, 얘만 단독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90이었고 만약에 이 막이 공평하게 소듐도 포타시움에게도 공평하게 어떤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면 얘 두 개는 중간값인 이만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포막은 소듐과 포타슘 둘 다에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팎의 전이차가 이제 있게 되는데 측정을 실제로 해봤대요. 생리학자들이 해봤더니 마이너스 70mV가 걸리더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야는 평형전이에서의 걸리는 압이 마이너스 90이었고 그 다음에 야는 플러스 60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이 값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막은 누구를 더 편애할까요? 누구를 더 편애할까요? 음의 값에 가깝죠. 야를 더 편애하는 거죠. 얘의 투과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타슘이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활동 전이 뭐 안정막 전이 이런 것들이 심장의 어떤 움직임에 그다음에 근육의 움직임에 이렇게 다 영향을 주는 것들이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소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타슘에 훨씬 더 이제 투과성이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포타슘이 훨씬 더 잘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까지인데요. 주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2016년, 15년부터 이제 이 생리학 수업을 좀 했었고, 위덕대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16년부터 생리학을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차 능동 운반에 대한 거. 이 그림을 왔다 갔다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친구야한테 설명을 해주면 제일 좋기는 할 텐데요. 그 뭐죠?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1차 운반, 1차 운동 운반은 내 스스로가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2차 운동 운반은 나 스스로는 크게 이동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에너지를 좀 써줄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이 찌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뚱뚱하거든요. 이제 큰애도 좀 뚱뚱하긴 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몸무게가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큰애랑 저랑 이제 큰애는 그래도 조금 보면 이제 하체 튼실, 상체에 약간 날씬 이렇게 건강한 체형인데 저는 이렇게 반대거든요. 상체가 조금 두꺼워요. 갑바가 두껍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밖에 산책 다니자 하고 뭐 운동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냥 단순히 건강을 위한 거지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몸을 움직여서 저를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 운반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공동 운반 또는 역방향 운반 이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2차 능동 운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많이 헷갈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피벗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지 않고 한번 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는 이해를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설명했었죠. 이 용어 설명했던 거,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잘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외워도 되기는 하겠으나 조금 원리를 이해를 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투과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먼저 이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소듐보다는 포타슘에 대한 투과성이 훨씬 더 높다, 편애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 70mm, 예, 마이너스 70mV가 세포막의 그 전위이더라. 그다음에 이 전위는 언제 측정한 거죠? 안정 상태에서의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뭐 움직임이 있다거나 뭐 어떤 정기적인 자극을 받았다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수치는 변화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2주차 수업입니다. 그 1반과 2반에서 이제 영상 수업이 좋다, 뭐 실시간 수업이 좋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능하면 실시간 수업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동영상은 강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실시간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부가적인 어떤 강의 자료로 제시를 할까 하는데요. 또 모르겠어요. 1반은 또 실시간 하지 않고 이걸로만 가게 될지는. 일단 1, 2반 똑같이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얘는 이제 보충학습 자료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